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교재 107페이지 펴주시고요. 우리가 앞 시간에서 부가가치세 이론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소득세 이론을 막 시작하고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소득세의 특징, 두 번째 있는 소득 종류에 따른 과세를 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런 조세입니다.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를 법인세,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세 제도에서는 소득에 관한 조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소득세와 법인세가 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에 따라서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도 채택을 겸하고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득의 종류. 앞 시간에서 제가 여러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밑에 있는 그 주석에 있는 표 있죠? 입에서 근연기는 종합과세 세목이고 퇴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두 개죠. 분류과세되는 세목인데 이 퇴양이 입에서 근연기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면은 퇴직이나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소득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의 이자소득, 1년 동안의 배당소득, 1년 동안의 사업소득, 1년 동안의 근로소득, 1년 동안의 연금소득, 1년 동안의 기타소득, 이렇게 과세기간에 걸쳐서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이 종합과세 세목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퇴직이나 양도소득은 일시에 소득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 과정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것이라는 거죠. 그 과정이. 그래서 이것이 분류과세 성격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왜 분류과세인가, 그 성격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해하시면은 자연스럽게 퇴직이라는 것은 뭐 1년, 2년, 3년, 4년, 길게는 20년, 30년에 걸쳐서 발생한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퇴직소득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했다는 거죠. 이 양도소득도 우리가 부동산을 장기간 소유함으로써 거기서 매매 차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종합과세 세목하고는 다른 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 단위 과세 제도이다. 소득세는 부부라 할지라도 개인 단위로 과세합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볼까요? 소득세법은 개인을 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손익 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 표준을 낮추게 되면은 소득 금액을 분산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과세 표준이 낮아져요. 그러면 이제 소득세 세율은 여기 밑에 보시면 누진과세라고 하는데 이 세율이 누진 세율입니다. 그래서 높은 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허위로 공동사업으로 신고를 한다든가 허위로 분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알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합산해서 과세할 수 있다. 원칙은 우리가 제대로 신고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개인 단위로만 과세한다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입니다. 네 번째,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원천징수.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거래징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래징수. 근데 소득세법에서도
거래 징수하고 그 징수하는 시점은 마찬가지예요. 거래 징수는 거래가 일어날 때 징수한다는 것이고, 원천 징수는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징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원천 징수라는 것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자의 조세를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업자들은요, 여러 가지 행정 업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생산만 하고 영업만 해서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생산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영업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사무실 관리, 내부 사무 관리가 필요하죠. 그 중에 이 세무 업무가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해가지고 신고도 해야 되거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이다 그러면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우리가 분계 연습해봤죠? 급여대장 보시고. 근로소득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회사에서 안전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외부의 안전교육 강사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강사에게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그때도 원천징수예요. 만약에 교육비를 50만 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했어요. 그러면 5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50만 원에서 그 사람이 강의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그 사람은 비강사다. 즉 강의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쩌다 한번 우리가 초대해가지고 강의가 직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강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기타 소득.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 그걸 원천징수 제도라고 합니다. 주 2에 다음 페이지에 주 2가 있으니까요. 원천징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특징의 5번째 괄호 동그라미 5번을 보시면은 인적 공제 제도가 있다 이겁니다. 인적 공제 제도가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적 공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인세라고 해요. 인세. 우리가 부가가치세 특징을 설명드릴 때 제가 물세라는 얘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세. 인세는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과세한다 이런 얘기고, 물세는 소비하는 물품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지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의 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물세이고 소득세는 인세이다. 인적 공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고요. 인적 공제라는 게 뭐냐면은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은 부양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소득자가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과세 표준을 결정할 때. 자, 인적 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진 과세입니다. 우리 부가가치세하고 비교되는 게 많아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단일과세라고 그러죠. 단일과세. 그냥 10%예요. 10%. 그런데 우리 소득세의 기본 세율을 보면은 8단계로 되어 있어요. 8단계로 초과 금액에 대해서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밑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따른 개인별 부담 능력이 다르다. 소득세법은 이를 고려하여 소득에 대한 인적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소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납부하는 세금은 개인별로 그 인적사항의 고려에 의해서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와 더불어 소득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해서 누진세율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는 것은 소득세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조세제도의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세제도라는 것은 조세를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해서 소득이 이 적은 사람들은 국가가 어떻게 합니까? 뭐 생활비라든가 무슨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서 생활을 하도록 유지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세율도 최저 6%부터 최고 45%까지 이렇게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번 신고납세주의. 네, 신고납세주의. 네, 우리 부가가치세도 신고납세주의죠. 네,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때는 이제 우리가 전기에 지난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실적을 가지고 예정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정은 신고해야만이 세금이 결정됩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신고해야만이 세금이 결정된다. 소득세는 신고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자, 소득세의 특징 6가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요 정도 여러분이 소득세 특징을 이 정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다면 소득세 절반은 아시는 거예요, 이미. 아, 이런 것이 소득세구나. 소득세 종류 8가지 다 알죠. 또 인척공제가 있다는 것도 알죠. 누진과세라는 거, 신고해야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원천징수 제도가 있다. 개인별로 과세한다. 네.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원천징수 제도의 원천징수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원천징수의 유형이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납적인 원천징수가 있고 또 하나는 완납적인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자, 예납적인 원천징수를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소득을 지급할 때 일단 원천징수하고 확정신고할 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납적 원천징수. 자, 급여 생활을 하는 분들 근로소득이라는 것이 발생하잖아요. 예,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회사는 근로소득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것은 세금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네. 또 이제 다음에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가지고 확정을 지어요. 그러니까 그럼 매달 징수하는 건 뭐예요? 예납적인 거예요. 예납적. 그래서 소득을 지급할 때 일단 원천징수하고 난 뒤에 확정 신고를 나중에 하는 그러한 유형을 우리가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하고요. 지금 예를 들은 대로 근로소득자가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세금 내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확정을 해서 기납부세액하고 확정된 결정세액하고 비교해가지고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죠. 2월 달에. 그래서 결정세액이 대개가 기납부세액보다 낮게 나오는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급여 담당자들이 원천징수를 할 때 그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소득공제라든가 다른 뭐 보험료 납부라든가 이런 것 등을 다 고려해서 떼는 게 아니고 그러한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그냥 공제를 하거든요. 부양가족 수, 인적사항만 고려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말정산을 할 때 보면은 보험료 세액공제 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또 의료비 지출한 게 있으면 의료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이러한 공제사항들이 연말정산 자료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 했던 것보다 결정세액이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2월 달에는 급여를 좀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환급액이 발생하니까. 근로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와 같은 사업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 센터에서 강사료를 받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해가지고 받아요. 그러면 거기서 지급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저는 원천징수를 당하는 거죠. 저는 사업자니까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기에서 벌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냈으니까 이제 25년도 24년도죠.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거 빼고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같이 신고해요. 학원에 들어온 수강료 플러스 여기 센터에서 받은 강사료까지 전부 합산해 가지고 세금 계산을 다시 합니다. 그럼 다시 하면 세금을 2번 내느냐? 아니죠. 합산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센터에서 공제한 세금, 납부한 세금이 있죠. 그건 기납부세액으로 빼는 거예요. 빼고 나머지 납부할 세금만 5월에 확정해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바로 예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 했는데 나중에 확정신고할 때 다시 한번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다시 한번 세금을 결정하는 거. 이것이 예납적 원천징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2배사 근연기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2배사 근연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 6가지는 합산해가지고 그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다시 한번 신고해 주는 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소득은 대부분 원천징수한 것은 예납적인 원천징수가 되겠다. 자, 그런데 완납적 원천징수는 뭐냐면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분리과세라고 그래요.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뭐냐? 종합과세 세목 안에서 이거는 원천징수로서 끝낸다.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앞에 그 107페이지 밑에 표에 종합소득 6가지 세목 옆에 과세 방법에 보면은 분리과세라는 말이 거기 살짝 나왔었어요. 특정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한다.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다 이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예외적인 것들을 알아두는 게 이제 앞으로 학습할 때 그 학습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 중에서 종합과세 소득 중에서 분리과세 되는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시험 문제 과제를 해결할 때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 분리과세 되는 걸 탁탁 구분해내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자를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소득을 얻은 개인이 납세 의무자죠. 소득세니까. 그런데 개인은 2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을 합니다. 왜 구분을 하느냐? 거주자는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에 대해서 모두 납세 의무가 있어요.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주자죠. 거주자라는 건 내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고 만약에 제가 외국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든가. 네. 또 외국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외국에 가서 뭐 근로를 했던 하여튼 국외에서 얻은 소득 그것도 국내에다가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국외에서 소득을 얻으면 만약에 제가 미국에서 소득을 얻었다고 봐요. 그럼 미국의 과세관청에서도 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하겠죠. 예, 과세합니다. 거기도 원천징수 제도가 있을 거니까 과세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 와서 또 한 번 과세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른 소득하고 이제 합산해가지고 과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국에서 이미 원천징수 우리는 제가 세금을 냈다. 그 외국 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을 모두 합산해가지고 신고하는 사람, 그걸 우리가 거주자의 납세 의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어요. 네,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그래서 비거주자 하면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니까, 자, 거주자의 개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거주자라는 것은 국적이 한국 사람만이 거주자냐? 그렇지는 않아요. 네. 일반적으로 국적이 한국 사람 하면은 다 거주자는 당연한데 그 외의 사람도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적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1년 중 183일이면은 절반 이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중 절반 이상을 국내에 거소를 둔 사람. 거소라는 건 뭘까요? 만약에 국내에서 직장 생활을 취업 비자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그 직장이 기숙사라든가 그 직장이 거소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주소지가 국내에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 지금 머물고 있는 주소와 같은 개념의 머무는 장소, 그거를 거소라고 합니다. 네, 밑에 주 1에 거소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 나오네요.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자, 주소의 판정 기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까 위에서 설명한 대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국내에 주소가 다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국외에 근무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또 해외에 법인이 있는 국내 그 회사 거기에 출장 나가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죠. 또 항공기나 선박을 타고 다니면서 주로 외국에서 많이 이렇게 그 생활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가족들은 국내에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법인, 우리가 소득세는 법인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단체는 개인 소득세에 해당이 됩니다.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 법인 하면은 우리가 주식회사 같은 이런 영리법인도 있습니다만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여기도 다 법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그런 법인이 아니고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이런 주식회사 형태의 그런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하는데요. 이 단체라는 건 뭐냐면 무슨 노인회 또는 부녀회, 청년회, 상인회,
이런데 우리 지역사회에 가면 그런 단체들이 있죠. 무슨 도자기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마을에는 또 도자기 상인회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시장 같은 데서는 또 무슨 동 상인회 이런 게 만들어지죠.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회장도 만들고 어떤 구성을 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소득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그 단체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과세를 합니다. 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이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지금 말씀한 상인회, 청년회, 부녀회 이런 거예요. 국내에 주 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이 아닌 단체의 구체적인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구성원 간의 이익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구성원별로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이익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확인이 된다. 그러면 개인별로 과세하면 되죠. 개인별 과세. 자,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그 단체에서 분명히 이익이 발생했는데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확인이 안 돼. 그럴 때는 그 단체, 상인회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과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과세할 수도 있다. 그래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납세 의무가 있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과세 기간과 납세지가 나오는데요.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부가가치세보다 간단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1기, 2기, 또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기, 2기 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그런데 소득세는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예외적인 것은 사망을 했을 때는 사망한 날까지가 과세 기간이 돼야 될 것이고요. 또 출국을 하는 경우, 즉 이민을 떠나는 경우에는 출국일까지만 과세 기간으로 봐야 되겠죠. 다음에 납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납세지는 어디였어요? 사업장이 납세지죠. 사업장입니다. 주소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소득세는 개인 과세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사업은 이천시에서 하는데 주소지가 만약에 용인시다. 그러면 납세지가 용인이에요. 그 사업자가 주소가 용인이면 용인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천시하고 관계가 없어요.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주소지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납세지를 보시면 납세지란 납세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법률 관계의 이행 장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을 말한다. 납세지는 납세자의 신고, 신청, 청구, 납부 이런 행위를 상대방이 되는 그 과세관청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데, 그러니까 소득세의 신고, 신청, 청구, 납부 이런 행위를 어디서 하느냐? 거주자는 주소지. 이 주소지라는 건 그 사업자의 주소지를 말하는 거예요. 주소지.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즉 거소가 되겠습니다. 거소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득세의 납세지는 주소지다. 사업장 아닙니다. 주소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소득세의
개념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소득세의 개념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0페이지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종합과세 해당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 6가지 소득의 그 열거된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과세되는 내용은 무엇이고 또 비과세도 있습니다. 비과세. 예, 비과세.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예, 뭐 견본품을 거래처에 제공했다. 이건 우리가 과세 표준에 안 넣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건 뭐예요? 비과세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소득세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 열거된 소득 중에서 분리과세가 뭔가, 그 다음에 비과세는 뭐가 있는가,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잘 챙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묶어서 먼저 이자 소득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왜 이렇게 항목을 묶어놨냐면은 이자와 배당 소득을 묶어서 금융 소득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묶어놨어요. 예. 이자와 배당 소득을 묶어서 금융 소득이라고 합니다. 성격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금융 소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자 소득의 범위와 또 이자 소득에서 비과세 그리고 분리과세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 소득의 범위 여러 가지를 열거해놨죠.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이나 국내 영업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할인이라는 것도 이자예요. 할인. 우리가 어음 할인 이런 거 기억나시죠? 어음 거래에서 은행에다가 할인을 했다 하면서 할인료를 유가증권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우리 처리하는 그런 분계 생각나시잖아요. 그때 할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뭐냐면 만기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돈이 지금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음을 갖다가 은행에다 처분하고 그 할인료를 은행에다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자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래서 이 할인액이라는 건 그 할인액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자와 할인액 다 이자 소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 그런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이런 얘기예요. 국내나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소득이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서 운영하는 그 금융기관들이 있죠. 거기에서도 이자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신용부금에 대한 이익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채권이나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채권이나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이것도 이자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우리가 이제 저축성 보험이다 그러면 예금과 성격이 유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험은 보험인데 저축성이라는 것은 보장도 되면서 이자도 좀 붙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원금이라는 걸 찾게 되죠. 찾을 때 100만 원을 만약에 부었다. 그런데 105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5만 원이 보험 차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자 소득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이것도 이자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 차익과 성격이 같아요. 자, 우리가 직장공제회는 보험 때문에 보험하고 성격상은 좀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큰 직장에 들어가면은 그 직장인들끼리 어떤 조합을 만들어요.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급여에서 일정한 금액을 이렇게 매달 공제하죠. 공제회라고 하죠. 공제회.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그 조합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익 사업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뭐 옛날에 제가 다녔던 직장 같은 경우 보면은 회사의 물품을 그 회사가 여러 가지 소비 물품을 많이 생산하는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물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있어요. 매장이 그 빌딩 뭐 시내 빌딩의 그 그룹사 건물 빌딩 뭐 1층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어떤 공장 일부 경비실 요 옆에다가 그런 마트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매점 같은 곳이에요. 굉장히 자사 제품들을 굉장히 싸게 팝니다. 네. 시내에서 만약에 1,000원짜리다 그러면 그 사원들이 가서 사면은 뭐 700원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굉장히 싸게.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다 쓰는 물품이기 때문에 퇴근할 때 막 사서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이익이 납니다. 왜냐? 회사에서 사올 때는 그보다 더 싸게 사오니까. 그래서 그 공제금을 직원들한테 받아가지고 그 공제회에서 이익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이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직원이 퇴사할 때 자기가 불입했던 것보다 더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직장 공제회의 초과 반환금이 됩니다.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도 이자와 같은 소득으로 본다. 이자 소득. 그 다음에 7번째,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은행에서는 말이죠. 은행이라는 데는 이제 그 영업을 돈을 빌려주는 게 영업이잖아요. 돈을 빌려주는 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이나 도소매매업을 하는 사업자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는 어떤 개인이 말이죠. 개인이 돈 빌려주는 그 은행업을 금융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이거예요. 개인 간에. 그것이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익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것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업자들끼리도 거래처와 거래처끼리 돈 빌려주고 우리가 대여금이라고 그러죠.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 우리가 그러면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도 아는 사람끼리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있습니다. 대개 신고 안 하죠. 그런 경우 아무도 모를 테니까 신고를 안 하는데 원래는 여기 열거돼 있어요.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익은 이자 소득이다. 그래서 원래 신고해서 과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은 다 이자 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와 이제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여기서 열거한 것과 유사한 금전 사용의 대가로 받은 것, 이건 다 이자다.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이자 소득을 보겠습니다. 비과세 이자 소득. 공익신탁법. 공익신탁법으로 그 신탁을 하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공익신탁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탁법에 의해서 그 공익기관에서 은행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이라고 그래서 보통 농협은행에서 취급을 하죠. 농협은행에서 농민들에게. 물론 한도가 있어요. 얼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노인이나 장애인 분들에게도 비과세 저축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한도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1인당 5천만 원 이하. 뭐 한도까지는 뭐 우리가 모르더라도 우리가 비과세 이자 소득이 이와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공익신탁법에 의한 이익, 그 다음에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대한 이자 소득,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에 해당하는 종합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2025년도 12월 31일까지에 한한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계속 연기가 되기 때문에요. 25년 12월 31일 날 되기 전에 또 다시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돼서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비과세 이자소득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수입 시기라는 게 있어요. 수입 시기는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 수입 시기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입 시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이 수입 시기가 12월 31일 안에 들어왔느냐 아니면 내년 1월 1일 이후로 넘어갔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12월 31일 안에 들어왔으면 다음해 5월 달에 신고해야 되는 소득이고, 만약에 1월 달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1년 뒤에 또 신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수입 시기가 1년 안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연말, 그러니까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기점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걸 올해 신고해야 되나 내년에 신고해야 되나 이런 면에서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수입 시기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나 또는 할인액, 이것은 김영식 채권의 경우에는 약정에 의해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날,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라는 얘기예요. 무기명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급받는 날, 지급을 받는 날. 그래서 아래에서 이제 쭉 보시게 되면은요, 이자 소득이나 이런 다른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수입 시기도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한 편입니다. 복잡한 편인데 대체로 나눠 보면은 수입 시기는 약정주의에 의한 수입 시기와 현금주의에 의한 수입 시기로 대략 구분이 돼요. 대략 구분이. 그 약정주의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김영식 채권 같은 경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한다 이런 얘기고, 무기명 채권은 지급받은 날로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라는 게 약정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급받은 날이라는 것은 현금을 받은 날을 의미하니까 이건 이제 현금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연금보험에도 마찬가지예요. 연금에서도 공적연금은 지급받기로 한 날, 안 받았어도 지급받기로 한 날이에요. 공적연금. 그런데 사적연금은 지급받은 날, 이런 식으로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같은 거에서도 김영식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채권자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 약정에 의해서 지급받은 날, 무기명은 지급을 받은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보편적인 이자 소득이 뭐예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들, 또 부금에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 이런 것들이죠. 자, 일반적인 보통예금, 정기예금 다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입니다. 지급받은 날. 그 밑에 나머지 해약을 하면 뭐고 이런 것은 안 읽어보는 게 좋아요. 네, 그것까지 다, 그것까지 다 보시면 여러분이 오히려 보통예금, 정기예금 지급받는 날인데 밑에 거 있다 보면 그 위에 거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건 그냥 생략하시고. 다음에 예금 중에 통지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통지예금. 통지예금에 대한 이자는 통지예금에서는 인출하는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이거예요. 통지예금은 그 예금을 인출하는 날 수입시기로 본다. 그 다음에 채권이나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라는 그 소득이 있었잖아요.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이거는 맨 마지막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환매수라는 것은 샀다는 거고 환매도라는 것은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니까 환매수일, 환매도일이 수입식이다.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뭘까요?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 보험금 지급일입니다. 지급일. 그 다음에 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 이것도 지급일입니다. 약정에 의한, 그래서 이제 약정에 의한 공제 반환금의 지급일. 이건 약정에 의한 부분이 앞에 있네요. 약정에 의한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 퇴직할 때 다 지급을 대개 해줘요. 퇴직금 정산할 때. 우리가 이제 퇴직금 정산할 때 퇴직금을 일단 계산한 다음에 그 사람이 회사에서 대출받은 거, 회사에서 뭐 빚진 거 있으면 그거 다 공제하죠. 공제하고 그다음에 이런 직장 공제회 같은 거, 직장에 이제 공제회 들은 거, 그거는 이제 그 협동조합에서 의뢰해 가지고 정산해 가지고 퇴직금 지급할 때 같이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라는 거, 직장 공제에 관한 것은.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것도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그 다음에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 상당액,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었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이 수입 시기가 된다.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수입 시기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소득세 이론 문제에서 수입 시기 문제가 나오면 되게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마 여러분이 처음에 그런 문제를 만나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문제 풀 때는 앞에 그 본문 부분을 자꾸 보면서 풀어보시면서 이게 기억이 남도록 이렇게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당소득 보겠습니다. 배당소득. 자, 배당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배당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소득의 범위 1번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이나 분배금. 두 번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 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다 배당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우리가 이제 집합투자기구는 보통 우리가 펀드라고 하는 그 상품이 집합투자기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펀드는 이자라고 하지 않아요. 펀드는 펀드에 우리가 투자했다는 것은 거기서 불어난 금액은 배당이라고 보셔야 돼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그건 이자가 아니고 배당이다. 왜냐하면 같이 투자해가지고 소득을 올린 다음에 같이 투자한 사람들끼리 투자 금액 비율로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배당입니다. 다음에 6번째,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그 다음에 국세,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또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출자 공동사업자.
우리가 이제 공동사업자하고 이제 출자 공동사업자하고 다른 점은 공동사업자는 같이 경영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이제 공동사업자죠. 예. 같이 그 경영을 하는 사람. 그런데 출자 공동사업자는 경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출자만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출자한 거에 대해서 그 회사가 내가 출자한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분배 비율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 것을 우리가 그런 출자자를 출자 공동사업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은 다 배당이다. 이거.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거. 그리고 위에 있는 배당 소득과 관련된 파생 상품, 파생 상품이 결합된 것도 다 배당 소득에 해당이 된다. 자, 배당 소득의 범위 이렇게 체크해 있고요. 비과세 배당 소득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이자 소득에서도 공익 신탁에 의한 이자는 비과세였죠. 마찬가지로 신탁법에 따른 공익 신탁에 대한 이익, 그래서 비과세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도 비과세. 그 다음에 장기 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 장기 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입니다. 자, 그러면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를 또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 무기명 주식의 배당, 그런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봅니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네. 우리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을 처분하잖아요. 그러면 주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걸 우리가 현금 배당이라고 하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수입 시기가 언제냐? 처분 결의일. 처분 결의일. 그러니까 처분을 결의한 다음에 실제로 배당금을 주는 주기까지는 대개 한 달 이내로 이루어져요. 한 달 이내로. 그러니까 주주총회가 만약에 3월 달에 있었다. 그러면 4월 달에는 배당을 실제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수입 시기가 3월로 보나 4월로 보나 어차피 뭐예요? 우리가 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다음에 5월 달에 신고해야 돼요. 다음에 5월 달에. 근데 배당금을 지급할 때 어떻게 지급할까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이거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봐요. 과세기간의 종료일. 그렇기 때문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은 과세기간 종료일이니까 만약에 2022년도의 사업 결과에 대해서 배당을 받기로 했어요. 배당을 받기로. 그래가지고 만약에 1월이나 3월에 받았다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이니까 12월 31일 날 수입 시기로 봐서 23년 5월 달에 신고해야 돼요. 이 소득은. 아시겠죠? 근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뭐예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기 때문에 이건 주주총회가 올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4년도에 신고를 해주는 거고,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이라면은 23년도 5월 달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자, 우리가 이제 소득세를 지금 배우는데 여기서 이제 법인세법에 의해서 무슨 소득이 이 배당 소득이 처분됐냐 이런 얘기냐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법인세는 언제 결정이 나느냐 하면은 3월 달에 결정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법인세 세무조정이라고 하거든요. 매년 3월 달에. 그래서 결산은 12월 달로 하지 않습니까? 예, 결산을 12월 달로. 그래서 3월 달에 법인세 세무조정을 끝내요. 그래가지고 법인세를 최종적으로 납부합니다. 그런데 법인세 세무조정을 할 때 그 지출에 대한 것 중에서 법인이 지출한 것 중에서 배당으로 처분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상여로 처분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회사가 비용 처리를 했지만 법인세법에서 보기에는 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배당을 예를 들어본다면 배당이니까 주주하고 관계된 거예요. 주주. 가령 어떤 해외 연수가 있었던 비용이 좀 큰 금액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예. 가령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해외 연수 비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교육훈련비로 이렇게 처리했단 말이에요. 회사는 연수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 연수에 참여한 사람들 내용에 보니까 지금 회사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회사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용을 보니까 주주예요. 주주. 그러면 하지 않는 사람이 거기 왜 갔는가? 이런 것 등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주주는 그냥 놀러 갔구나. 예, 이렇게 봐서 만약에 교육훈련비로 만약에 8천만 원을 처리했다. 그러면 8명이 갔으면 1인당 1,000만 원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주주 2명 거는 각각 1,000만 원씩 그 사람에게 배당 소득으로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회사의 비용에서 빼고 그걸 우리가 비용 불산입. 그래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 이 부분은 그 주주의 배당 소득으로 과세를 하라 해가지고 원천징수하고 또 그 주주는 그 다음에 소득세로 신고해야 돼요. 배당 소득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이라고 합니다. 자, 법인세법에 의해서 처분된 배당은 당해 사업의 결산 확정일을 수입 시기로 본다. 자, 의제하여 배당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자, 배당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주도 일종의 배당이고, 감자시에 의제 배당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배당이고, 이런 것은 다 결의일이 되겠습니다. 의제 배당은 무상주 의제 배당 하면은 자본 전입 결의일, 감자시 의제 배당 하면은 그 감자 결의일, 해산시 의제 배당이다 하면은 자녀재산 확정일, 이런 결의일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집합 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이거는 이익을 지급받는 날. 집합 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이익을 지급받는 날. 나머지 배당소득은 다 지급받는 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특이한 것들이 이제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이다. 잉여금 처분이 뭐냐? 주주총회 때 처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출자 공동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요게 좀 보기에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자와 배당,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